도서관 단골 손님들의 전화수다방. 내가 빌린 책. 안녕하십니까. 내가 빌린 책 북미 특파원 김민식입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청라호수 도서관 단골 손님 박동훈입니다. 아, 아유,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뭐, 와, 뭐, 북미 아니, 특파원. 음, 이제 북미 뭐, 특파원. 캐나다와 막 미국을 뭐 왔다 갔다 하셔가지고, 그냥, 어, 아니, 왜냐하면 지난 한 주가 제가 이 샌프란시스코와 몬터레이 지역 여행을 하고 초반부에는 후반부는 제가 지금 와 있는 곳이 오늘은 제가 캐나다 휘슬러 와 있거든요. 휘슬러. 그 뭐, 아, 스키어들의 맞아요. 스키 천국이라는 리조트. 휘슬러. 이게 너무 재밌는 게 나는 옛날부터 이 휘슬러에 와서 겨울에 스키 타는 게 꿈이었는데, 이번에 그냥 이렇게 한여름에 왔는데, 한여름 휘슬러도, 재미있네요. 그래서 아, 지금 이제 어, 휘슬러에서, 전화 받고 있습니다. 추운 동네라도 뭐, 여름에도 산 위에서 탈 수 있고 이런 건 아니군요. 그러니까 어제 제가 이제 눈의 옆에 가서 사진을 찍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음, 이제 그 여름에도 왜 우리나라 그 용평에도 가면 곤돌라 여름에 그 관광객들 산행객들을 위해서 운행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2,400m까지 올라가는 곤돌라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타고 이제 올라가면 2,400m 그 고지에는 눈들이 아직 쌓여 있어요. 근데 이제 음, 물론 이제 군데군데 조금씩 쌓여 있고 어제 근데 휘슬러 정상에 갔다가, 제가 지금 여기 휘슬러에 온 이유는 제가 통역대학원 그 친구 중에 지금 휘슬러에서 5년째 살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거기 원래 교민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동네인가요?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교민들은 사실 캐나다에 이민을 오면은 저기를 가서 살죠. 밴쿠버에 주로 이제 많이 사시는데, 밴쿠버 코키틀람이라고 하는 동네가 거의 이제 코리아타운처럼 이렇게 형성이 돼 있고, 한인 슈퍼 있고 그런 동네고, 이 친구는 제가 이제 통역대학원 다닐 때 이제 그 친한 그 몇몇 이렇게 무리들 중 한 명인데, 재밌는 게 옛날에 통대 친구들이 재밌는 게 90년대 영어를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 중에서는 되게 세계적인 행보를 걷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원래 홍콩에서 일을 하다가, 그러니까 통역사로 일을 하다가 홍콩에서 컨설턴트로 일을 하다가 거기에서 이제 그 영국인 남편 만나가지고 우리나라 그 성균관 와가지고 전통 홀례 올리면서 이제 결혼식 하고 결혼하고 한동안 우리나라 양평에서 살았었거든요. 근데 음, 지금은 휘슬러에 와 있어요. 이 친구의 특징은 뭐냐면 그 전원 생활을 엄청 좋아해요. 그리고 양평에 있으면서 그 아들이랑 스키를 많이 타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뭐 옆에 있는. 그래서 워낙 스키를 좋아해서 처음에 여기 왔을 때도 캐나다에서 어디서 살까 하다가 왜 캐나다에서 오면은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게 캐나다 그 로키 산맥 있죠. 네. 밴프 있고 루이즈 호수 있고. 그래서 처음에는 거기서 살까 하고 이렇게 갔다가 거기는 그 외지 주민들이 가서 렌트를 할 수가 없대요. 거긴 집을 구할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또 워낙 스키 좋아해서 미국에서 스키 리조트로 또 유명한 곳은 그 우리에게는 몰몬교들 많이 산다고 알고 있는 솔트레이크, 유타주. 음, 거기도 가봤다가, 거기는 너무 또 이제 이 도시 분위기 자체가, 거기는 몰몬교들이 약간 좀 생활 문화상이나 이런 것들이 좀 약간 좀 독특하거든요. 그래서 안 맞아서 최종적으로 지금 안착한 곳은 여기 휘슬러에서 5년째 살고 있는데, 본인은 너무 좋다고. 근데 5년째 휘슬러를 살다 보니까 여름에도 이렇게 휘슬러 정상에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어제 나하고 같이 이렇게 휘슬러 정상에 곤돌로 타고 딱 올라가서 딱 하는 말. 진짜 지구 온난화는 사실이다. 그러니까 왜 어떤 이들은 왜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이렇게 뭐 부정하는 사람도 있는데, 음모다. 온모다 뭐 하는데, 여기 정상이 원래 작년까지 여름에 8월 15일 날 똑같은 날짜예요. 작년 8월 15일 오면은 저기에 눈이 쌓여 있었어 라고 얘기하는데 지금은 그게 그냥 바다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위인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점 눈이 녹아가고 있는 게 여기 스키 리조트 입장에서는 보이는 거죠. 아, 저 지금 우리나라 스키 리조트들도 왜 좀 요즘 스키장, 한국의 스키장들 영업이 좀 많이 어렵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눈이 녹으면은 그 눈을 만들어야 되는데 눈을 만드는 비용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어제 하여튼 여기 와서 이 지구 온난화의 어떤 그런 것도 보고, 근데 사실 이번 주 초에는 제가 또 샌프란시스코 몬터레이 지역을 이제 자동차로 렌트카 여행을 했거든요. 근데 확실히 요즘은 여행의 시대라고 나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번에 렌트카 할 때 처음에 제가 한국에서 뭘 가지고 왔냐면, 옛날에 왜 10년 전, 제가 10년 전에도 미국에서 아버지 모시고 이제 한 1주 정도 이렇게 샌프란시스코랑 요세미티 공원을 아버지랑 여동생이랑 차로 빌려서 그랬었는데, 그때는 미국 렌터카에는 우리나라처럼 왜 우리나라는 렌터카 빌리면 10년 전만 하더라도 렌터카 안에 바로 그냥 그 내비게이션이 있었어요. 아이나비나 이런 거. 근데 미국은 왜 그런 거 차 안에 두면 바로 유리창 깨고 훔쳐가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그때 내가 올 때 사람들이 요즘 왜 미국 렌터카 여행 갈 때 꼭 가져가야 될 것 중 하나가 휴대폰 거치대였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휴대폰 그렇지. 그렇게 안 해요? 왜냐면 요즘은? 여기는 그 얘기를 하려고. 그거 가져올 필요가 없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와서 내가 이제 빌린 차가 그냥 그 왜 도요타의 스테디셀러 모델인 코롤라 있잖아요. 코롤라. 우리나라 아반떼만한 거. 맞아요. 근데 아반떼만 해. 나는 거의 저거만 하다고 생각했는데, 아반떼보다 바로 딱 한 급 위인 우리가 그냥 그치, 소나타 정도라고 난 생각했거든요. 하여튼 되게 아반떼야? 코롤라가 원래 아반떼급이에요. 우리나라 아반떼도 요즘 안 타보셨군요. 우리나라 아반떼도 옛날 좋아? 아반떼보다 아반떼가 훨씬 아니야? 커요. 훨씬 커. 그렇구나. 옛날 차보들보다 차급이 그러니까 실내 공간이 커져서 실제로 타보면 옛날의 중형차가 지금의 아반떼급 준중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구나. 그래서 나는 그래서 타면서 약간 이거는 우리나라 현대 소나타처럼 되게 오래된 스테디셀러 모델이잖아요. 네, 이름만 그래서 그렇지 이제 그걸 뭐. 했는데, 이름만 그렇지. 새 그래서 딱 차야. 했는데 이제 저거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블루투스로 차량 연결이 되니까 내 핸드폰에서 내비게이션이 차량 그 대시보드 옆에 있는 이제 디스플레이에 뜨는 거예요. 그거 지금 우리 김 작가님이 안드로이드 폰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폰에서 구글 맵이 그대로 거기 그렇지, 차에 그대로. 내장된 스크린에 뜬단 말씀이죠. 네, 그 케이블 연결 안 하고. 안 하고. 그러면 구글 그 안드로이드 오토가 그 무선으로 붙는 차량이네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물론 새 차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여행하면서 너무 편했던 건 이제 장거리 여행할 때 이번에 왜 장거리 여행할 때 뭐 들을까? 현지 라디오는 여기서 이제 뭐 들을까 하다가 나는 개인적으로 제가 되게 좋아하는 라디오 쇼 중 하나가 MBC 사람이지만 저는 SBS 컬투쇼 사연 진품 명품 코너를 되게 좋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 유튜브에 들어가면 그 사연 진품 명품 쇼를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 놓은 거 있어요. 1시간짜리 막 하이라이트 편집돼 있는 거. 네. 그래서 유튜브에서 오프라인 저장을 했죠. 오프라인 저장해가지고 내 핸드폰에 저장한 거를 이제 운전하고 다니면서 이렇게 듣는데, 그래서 내가 이게 예전보다 확실히 여행하기 편해졌구나. 미국 자동차 렌터카 여행을 하는데 내 핸드폰에 넣어놓은 콘텐츠를 들으면서 음악도 듣고 뭐 유튜브 같은 것도 듣고 그러면서 그냥 내비게이션 이렇게 따라서 구글 지도 보면서 이렇게 운전을 하니까 너무 좋았고, 그리고 난 항상 이 여행하다 보면 행운이 따르거든요. 이번에 진짜 웃겼던 게 그 페블비치 골프장에 있는 17마일 드라이브 있잖아요. 워낙 이제 여기서는 그래, 알았어, 미안해. 몰라. 안 가봤어. 미안해. 안 가봤어. 여기가 서해안 이제 미국의 이제 서해안 쪽 차 렌트카 드라이브 할 때 꼭 가는 코스예요. 그래서 거기를 가는데 바닷가에 서 있는데 엄청난 그 슈퍼카 있잖아요. 왜 이렇게 진짜 이런 차 한 대가 와 있고 거기에 막 한 10몇 명의 카메라맨들이 막 붙어가지고 사진 찍고 난리가 난 거야. 그래서 이게 뭔가 해서 봤더니
2026년 몬터레이 카위크. 그래서 8월 7일부터 오늘 8월 16일까지 진행되는 그 자동차 문화 축제인 거예요. 네.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몬트레이에 어떤 동네가 있냐면 카멀 바이 더 시라 그래서 약간 아기자기한 그 샵들 많이 있는 그런 가게들이 이렇게 구경하는 그런 예쁜 동네가 있는데 그 동네에 막 부가티라든지 에스턴 마틴, 캐딜락 막 이런 데서 이제 그 내놓은 신차들을 막 전시하고 바닷가 막 달리는 그 영상을 우리가 흔히 왜 이렇게 그 차 이렇게 관련한 영상 같은 거 찍는 게 미국의 바닷가들 막 달리는 영상 여기서 찍는 거예요. 그 촬영 장면도 보고 그리고 지역 자동차 축제도 보고 했는데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막 약간 그 뭐도 봤냐면 나는 그 100년 전에 나온 그 포드에서 나온 모델 T 있죠. 헨리 포드가 만든 우리 그 교과서 같은 데서나 봤던 교과서에 나오는 그 차 아직도 달리는 차들이 거기에 전시를 해놨어요. 모델 T들이 여러 대들이 있고 여기 미국 사람들이 또 자동차를 워낙 좋아하니까 슈퍼카라든지 막 1970년대, 80년대 클래식 카들 막 내연기관 슈퍼카들 이런 거 이렇게 거리에 쫙 이렇게 막 한 100몇십 대가 진열돼 있고 막 그런데 보면서 아, 미국 사람들은 정말 내연기관 자동차를 좋아했구나. 근데 얘들이 엄청 좋아한 그리고 얘들도 엄청 큰 차들 막 좋아하고 얘들은 지금도 큰 차 많이 타잖아요. 네. 이래놓고 이제 막 이게 하여튼 그래서 자동차 문화의 어떤 그런 끝판왕인 걸 보다가 보고 이제 지금 휘슬러로 건너왔는데 휘슬러가 스키 휴양지거든요. 네. 근데 여기는 또 여름에는 뭘 하냐면 산악 자전거의 성지예요. 뭐 이렇게 성지가 많아. 성지가 많아. 뭐냐면 여기가 그 2,400m까지 올라가는 그 곤돌라가 있단 말이에요. 그 곤돌라, 그러니까 그 2,400m까지 자전거를 곤돌라에 리프트에 싣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뭐가 있냐면 그게 이제 탑 오브 더 월드라 그래서 생각해봐요. 내가 산악 자전거를 하는 매니아야. 근데 여기 2,182m 최고 지점 거기서부터 쭉 내려가는 거예요. 와, 그래가지고 몇 킬로미터를 자전거로 달리는 코스거든요. 근데 나는 어제 이제 여기서 이제 하이킹 하느라고 한 3시간 반 정도 그 코스에서 2,000m 그 고지대 하이킹을 하고 왔는데 하이킹을 하면서 내 옆으로는 산악 자전거 달리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제가 20대 때 했던 결심이 있어요. 저는 10대 때 그런 얘기를 예전에도 가끔 했지만 아버지한테 많이 맞으면서 자랐어요. 10대 때 이제 아들을 의대에 보내야겠다는 욕심으로 저 이제 공부 더 하라고 아버지가 많이 이렇게 저를 때리셨는데 제가 20살에 서울 올라와서 진짜 놀랬던 게 대학에서 만난 친구들, 서울 사는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부모님한테 맞으면서 자란 애는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아버지한테 허리띠로 막 맞고 혀띠로 맞고 이런 사람은 나밖에 없는 거야. 20살에 내가 엄청 억울했어. 왜 나는 그렇게 맞고 자랐을까? 그래서 나는 20살에 결심한 게 있어요. 나는 10대 때 인생이 불행했으니까 앞으로 나는 20대 이후로는 무조건 인생을 행복하게 살겠다. 근데 인생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 책을 막 읽다가 20대 때 내가 책을 읽다가 깨달은 게 뭐냐면 왜 책을 읽어보면 책에는 다양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소설을 읽고 있는데 이 소설 속에서 누군가는 스키를 타고 누군가는 산악 자전거를 하고 근데 난 이런 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소설 속 주인공들의 막 그 얘기에 따르면 이게 너무 재밌대. 그래서 나는 다양한 취미를 해봐서 저는 그래서 골프도 해봤고 제가 겨울에는 한국에서 스키 엄청 많이 타러 다녔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이제 제가 이제 조선에서 왔소이다 망하고 나서 한동안 회사에서 일이 없었단 말이야. 일이 없을 때 겨울에 그냥 아예 시즌권을 끊고 주말마다 스키를 타러 갔어요. 그렇게 해서 스키, 보드, 스노보드 막 미쳐 있다가 문제는 봄이 되고 산에 눈이 녹고 나면 할 게 없잖아요. 이 스키 매니아들이 여름이 되면은 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길로 나갑니다. 스키 매니아들은 뭘로 하느냐? 청평에 가서 웨이크보드 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왜냐하면 스노보드니까 스노보드를 타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 모터보트 뒤에 이렇게 줄 연결해서 웨이크보드를 타는 사람인데 좀 비싸. 왜냐하면 그 배를 빌려야 되니까.
근데 저는 산악 자전거로 갔어요. 왜냐면 저는 워낙 어려서부터 설악산 한계령 자전거로 오르고 뭐 했던 그게 있으니까. 그래서 연세대 뒷산, 지금은 안산 자락길로 알려진 그 연세대 뒷산이 원래는 산악 자전거, 이 마운틴 바이크의 성지였고, 그래서 거기 안산이라든지 수리산이라든지 아니면 강화도 만이산 있죠. 네. 강화도 만이산도 산악 자전거 타기 정말 좋은데요. 근데 제가 물론 만이산 갔다가 계단 막 다다다 타고 내려가다가 이제 한번 자빠져서 좀 다친 적도 있고 한데, 그렇게 해서 해봤는데, 여기 왔더니, 여기는 이제 마운틴 바이크 파크가 있어가지고, 휘슬러의 어떤 그런 거 있는데, 저는 보면서, 진짜 애들이 그 자전거를 타고 날아요. 한 2m, 3m 공중으로 붕 날아요. 왜냐하면 이게 산에서 내려오는 거니까 경사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산에서 내려오다가 다운힐에서 그 속도를, 가속을 붙여가지고 딱 이 위에 오르는 이런데 빵 하고 날아오르거든. 정말 멋있는 거 보이는데, 이제 내가 나이가 환갑이 다 됐잖아요. 그래, 절대 저런 거 보면 더 이상 설레면 안 돼. 20대 때는 내가 막 설렜어. 근데 지금은 더 이상 설레면 안 된다. 그러면서 이제 참고 있고, 제가 휘슬러 오기 전에 이제 밴쿠버에서 하루 좀 쉬었어요. 이제 샌프란시스코 여행과 휘슬러 여행 사이에 하루 쉬다가 동네 이렇게 산책한다고 갔다가, 여기가 왜 그 샌프란시스코 공교롭게도 제가 이번에 한 곳이 다 홈리스들의 또 성지예요. 샌프란시스코가 홈리스의 성지예요. 샌프란시스코는 왜 IT 산업이 여기 몰려 있는 곳들이잖아요. 구글에 웨이모 자동차가 달린다든지 네. 구글 이 본사인 팔로 알토 그 동네가 다 그 동네거든요. 근데 그 IT 산업들이 지난 몇 년간 막 발전하면서 IT 산업에 또 막 그 인도에서 온 IT 기술자들, 당장 순차이라든지 이런 사람부터 해서 엄청나게 많이들 해외에서 이 지식 노동자들이 몰려왔고, 그래서 이들이 또 높은 연봉을 받고 일을 하다 보니까 샌프란시스코 지역 부동산 값이 왕 올랐고, 그래서 홈리스가 된 친구들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밴쿠버도 역시나 밴쿠버 이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가 마약에 대한 어떤 좀 이런 게 좀 있어 문제가 좀 심각하다 보니까 홈리스들이 많아. 근데 내가 이 북미 지역 홈리스들의 성지를 이렇게 다니다가 문득 깨달은 게 있어요. 한국의 홈리스와 네. 한국의 우리가 말하는 노숙자와 북미 홈리스의 결정적 차이가 있어요. 그게 뭘까? 알아맞혀 보세요. 내가 항상 이렇게 우리 박동 부장한테 질문을 이렇게 가끔씩 던지잖아. 왜냐하면 이게 내가 나 스스로에게 여행하면서 던지는 거예요. 한국의 홈리스는요, 50, 60대 장년층이 많아요. 북미 홈리스는요, 젊죠. 20, 30대들이 많아요. 이거 완전 달라요. 우리 왜 서울역에서 보잖아요. 서울역에서 보는 분들, 서울역에서 20, 30대 홈리스 없어요. 없어요. 한 50, 60대들이 있어요. 그렇죠. 한 50대 중심으로 있죠. 60대. 그리고 한국에서 홈리스가 되는 과정은 뭐냐면, 이를테면 이렇게 직장에서 일하다가 한 50대 초반에 잘려요. 그래서 그러니까 더 이상 그 취직을 못해. 그래서 그러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그 다음으로 가는 코스가 이제 자영업이죠. 근데 자영업 하다가 망하거나 또는 취업이 안 돼서 망하거나 이런 분들이 좀 이제 있죠. 근데 북미는 20대, 30대예요. 내가 왜 이게 갑자기 궁금해졌냐면, 지난 수요일인가 내가 이렇게 산책하다가 카트를 끌고 가는 이 홈리스가 있어요. 여기 홈리스들은 카트에다가 자기 이제 이런 것들 이제 텐트 같은 거 이런 거 싣고 이렇게 끌고 가는데 엄청 힘이 좋은 홈리스인 거예요. 왜냐하면 카트를 숲을 속으로 끌고 들어가. 그래서 숲을 속으로 끌고 들어가서 주택가인데, 여기 이제 밴쿠버 같은 경우는 주택가인데 옆에 이렇게 숲을들 우거진 데 있거든요. 네. 거기로 이제 카트를 오후 제가 저녁 먹고 이제 산책하던 길이었으니까 6시 정도에 이들이 카트를 끌고 그쪽으로 이제 가서 그 안에서 이제 텐트 같은 거 치고 이제 자는 거예요. 근데 건장한 청년이야. 한 30대 초반 정도의 건장한 청년이고, 저 정도면 충분히 일을 해서 먹고 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친구가, 그리고 여기 이렇게 밴쿠버 시내 가다 보면, 샌프란시스코에서도 내가 되게 황당했던 게, 호텔 앞에
옆에 이제 이 스타벅스가 있거든요. 스타벅스 앞에 어떤 건장한 20대 후반의 청년이 이제 돈 달라고 니들 근데 이 친구가 그 스타벅스 저거를 마시면서 프라푸치노를 그란데를 마시면서 이렇게 쪽쪽 빨면서 앞에 이제 깡통을 놔놓고 돈 달라고 이렇게 구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는 건장한 덩치 큰 아주 개가 한 마리 또 있어. 완전히 독일 셰퍼드 있잖아요. 점원 셰퍼드, 잘생긴 셰퍼드 한 마리 이렇게 누워있고, 얘는 서가지고 깡통 들고 돈 달라고. 나는, 아니, 이상한 거야. 한국의 노숙자하고 너무 달라요. 그러다가 제가 문득 2024년도, 2년 전에 제가 읽은 최병천 저자의 좋은 불평등이라는 책이 떠오른 거예요. 좋은 불평등 책은 진짜 좋은 책이거든요. 읽어본 적 있어요? 아니요. 이게 어떤 책이냐면 한국 사회의 불평등의 근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한국 사회의 불평등의 근원은 뭐냐면 세계화라는 거예요. 1990년대 이후에 세계화가 되면서 우리나라 원래 중산층의 한 축을 이룬 사람들은 고등학교 졸업한 중간 기술자였어요. 이를테면 대구에서 섬유산업, 부산에서 신발공장 이런 데서 일하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런 공장에서 70년대, 80년대 막 우리나라에서 왜 이 노동 집약적인 산업들이 많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산업들에서 공장에서 일하는 분들은 고등학교 졸업해서 이런 분들이 막 일을 했는데 자, 1990년대 이후에 세계화의 물결을 타고 중국이 WTO에 가입을 하죠. 세계무역기구에 가입을 하면서 뭐가 생겼냐면 중국의 값싼 노동력으로 이제 이게 만든 상품들이 세계 시장으로 쏟아져 들어온 거예요. 자, 그때 대구의 섬유 공장이나 부산 신발 공장 이런 데들이 이전을 했어요. 중국에 있는 그 값싼 임금을 찾아서.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어떤 일이 생겼냐면 1987년에 민주화 투쟁 이후로 노동자 대투쟁도 같이 일어났거든요. 1987년 후반에 나는 기억을 해요. 울산 현대자동차 공장 그 노동자들이 오토바이를 몰고 울산 시내로 공업타 로타리로 몰려오던 그 장면을 나는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80년대, 70년대 후반과 80년대는 군부 독재를 하면서 노동자 임금을 억눌렀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당시 한국 기업들의 경쟁력은 싼 임금에 있었거든. 그래서 정부에서 이걸 노동자들의 불만을 가하면서 왜 파업할 때 이 경찰 병력 투입해가지고 막 진압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87년 민주화 항쟁 투쟁 이후로는 이제 노동자들 임금 상승 욕구가 터져나오고 한국에서 노동자 임금이 올라간 거예요. 자,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중국 시장이 열리면서 자, 중저가 기업들, 그 노동자들을 고용하던 기업들은 그냥 저쪽으로 옮겨간 거예요. 자, 근데 그럼 이게 우리한테 나쁘기만 한 거냐? 아니에요. 사실은 세계화의 최대 수혜 국가가 한국이에요. 그렇잖아요. 세계화의 그 수출 무역을 통해서 가난하던 그 나라가 부자 나라로 선진국이 된 게 한국이거든. 세계화의 최대 수혜 집단은 아시아 국가와 아시아인들인데 세계화로 인해서 소득이 정체된 집단은 선진국의 제조업 노동자들인 거예요. 자, 그래서 좋은 불평등이라는 책의 핵심 메시지 중 하나가 뭐냐면 1990년 이래 잘 사는 나라와 못 사는 나라 사이 국가 간 불평등은 줄어들어요. 국가 내 불평등이 커져요. 자, 그럼 이게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아시아의 경제적 소득이 증가하고 유럽이나 북미 제조업 노동자들의 쇠락이 일어나는데 자, 그 결과 나오는 게 자, 우리 생각해봐요. 베트남 사람들 있죠. 그들의 세계화 지지율은 무려 91%래요. 왜 그러냐면 베트남 사람들은 시장 개방하고 나서 이 70년대 가난하던 시절에서 벗어나서 90년대 이후로 먹고 살만해졌거든. 근데 프랑스 사람들의 세계화 지지율은 37%. 자, 이게 불러온 정치적 결과가 영국에서는 브렉시트고요. 미국에서는 트럼프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과 북미의 많은 사람들은 세계화에 붕괴하죠. 그리고 심지어 그들은 그 국제무역과 대규모 인구 이동, 이주민을 그 자국 사회에 퍼지는
악의 근원이라고 간주할 정도예요. 세계화로 가장 큰 이익을 본 건 바로 우리들이에요. 아시아에 몰려있는 글로벌 신흥 준산층. 그래서 내가 이번에 여행하면서 나는 사실은 몬터레이 그 슈퍼카들이란지 막 이런데 차 렌터카 여행하고 너무 즐거웠지만 한편 생각해 보니까 내가 보고 있는 이 북미 지역의 홈리스들은 세계화의 피해자들인 거예요. 이거를 갑자기 내가 이제 깨달으면서, 와, 2024년에 내가 읽은 책이, 이런 의미였구나. 라는 걸 내가 눈으로 이제 확인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한국에서 그 노숙자분들 있잖아요. 네. 그분들은 세계화의 피해자들이에요. 갑자기 이제 자기들 그 그분들이 일하던 일자리가 우리보다 더 싼 일자리로 중국으로 뺏겼는데, 문제는 이분들이 이미 30대, 40대 한참 일을 하고 있을 때 갑자기 일자리가 뺏기고 나니까 이분들은 일을 할 수 있는 게 더 이상 없던 거예요. 그래서 버티다가 50, 60 넘어 노숙자로 몰리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 여기 북미 지역의 20, 30대 노숙자는 뭐냐면, 자, 이들은 생각해봐요. 어렸을 때, 그 북미 지역 그 러스트벨트 있잖아요. 왜 네. 공장들 많았던 그 저쪽에서 막 그 포드 자동차 막 그 생산하던 그런, 여기에서 내가 어렸을 때 10대 시절을 보낼 때 우리 엄마 아빠는 고등학교 나온 사람들이었어. 고등학교 나와서 평생 포드 공장에서 그냥 일하면서 월급 받아가지고 그걸로 집을 사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서 나도 그냥 엄마 아빠처럼 살면 되겠거니 라고 생각하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딱 나왔는데 그런 일자리들이 더 이상 없는 거죠. 근데 사실 러스트벨트 지역의 요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또 마약이란 말이에요. 너무나 쉽게 싼 가격에 3,000원, 4,000원에 마약을 살 수 있는데, 사실 어쩌면 마약은 가장 저렴한 유흥이거든요. 옛날에는 이 가장 저렴한 유흥을 한국 사회에서는 뭐가 담당했냐면 TV였어요. 난 그래서 96년도에 내가 MBC 입사해서 예능 PD, 코미디 PD로 일할 때 난 느껴요. 그때 분위기는 뭐냐면, 선배들은 우리는 열심히 일하는 이 사람들이 가장 쉽게 퇴근 후 여흥을 누릴 수 있도록 그 여흥을 제공하는 사람들이 우리들이야라는 그 자부심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TV라고 하는 저렴한 그게 있었는데, 요즘은 화학 산업과 이게 발달로 인해서 너무 저렴한 마약들이 이제 풀리기 시작했고, 이들이 20대, 30대 때 일을 더 이상 할 수가 없는데 바로 옆에 마약의 접근성은 뛰어나고, 이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이 이제 거리로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들이 거리로 나오기 싫어도 2020년 코로나 이후에 자산의 격차가 벌어지면서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오르게 되니까 집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월세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번에 와서 이 친구랑 지금 이제 휘슬러 사는 친구 집에 친구가 이제 방을 하나 내줘서 있는데, 휘슬러의 방값이 어떠냐면, 젊은 사람, 내가 이제 여기 휘슬러에는 이제 스키 리조트에서 일하는 젊은 아르바이트생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 친구들이 방을 구할 때 더 이상 독방을 구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여기 사람들은 침대 하나짜리를 2명이서 친구들 아니면 모르는 사람이랑도 침대 하나를 벙크베드를 쉐어를 한대요. 그런데 그렇게 모르는 사람이랑 2명이서 방 하나를 빌려도 1인당 150만 원이라는 거예요. 월세가. 그러니까 이걸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나마 일을 해서 이거를 갚아 나가면은 나는데, 이걸 못하는데 일자리 없고 마약에 손을 대는 사람들은 20대, 30대에도 노숙자로 전락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나는 이걸 보면서 깨달은 건 뭐냐면, 한국의 노숙자들에게 찾아온 세계화 다음에 이 악재는 어떻게 보면 고령화인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의 노숙자들은 원래는, 그러니까 지금 5, 60대들이 어렸을 때 20대, 30대 때 봤었던 건 뭐냐면, 부모님들이 나이가 들면 자식이 모신다였잖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 봤던 거는 그냥 나이 든 노인들이 부모님이 그냥 가면서 이 자식들의 봉양을 받은 살았는데, 이제 정작 자기들은 그 봉양을 받지 못한 세대가 된 거지. 근데 문제는 그냥 자식들이 모시기도 이제는 어려워요. 왜냐? 그냥 모시다가 한 5년, 10년 내에 돌아가실 것 같으면 내가 모시겠는데, 우리 주위에서 너무 많이 본 세대 중 하나가 뭐냐면, 이런 얘기 참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제가 본 어떤 사례가 있냐면 이 이혼 위기를 겪고 있는 어떤 이 커플이 있는데 남편이 이 홀어머니 아래서 슬하에서 자란 아들이에요. 외동아들이에요. 이 남편이 결혼을 하면서 20대 때 30대였나? 초에 결혼을 하면서 부인한테 뭘 부탁하냐면 우리 엄마 홀몸으로 나 키우느라고 너무 고생하셨다. 그래서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으면 좋겠다. 근데 그때 당시 어머니가 그냥 60이었으니까 그래봤자 어머니만 한 5년 10년 사시지 않겠냐. 모시고 살자라고 해서 모셨는데 어머니가 아직도 살아계신 거예요. 근데 몇 년 전에 이 아내가 암이 발병합니다. 암이 발병을 해요. 30년을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던 이 아내가 암이 발병하고 그리고 아내가 남편에게 얘기해요.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먼저 죽겠다. 그러고 아내가 집을 나가죠. 그러니까 이게 근데 이런 비극을 우리가 옆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아버지가 사업하다가 실패하고 뭐 저거 하다가 실패하고 가게 하다가 망해서 그러면은 우리가 그냥 모시고 살아요 이러는데 이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 60대 아버지가 앞으로 30년을 더 사시는데 그게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이게 세계화와 고령화가 어쩌면은 한국 사회에는 나는 호재라고 생각하거든요. 생각해봐요. 세계화 덕분에 한국은 경제 성장을 30년 동안 거듭해서 10대 선진국에 들어갔단 말이야. 그리고 고령화도 개인으로 보면 이거 호재 아니에요? 우리가 진시황이 꿈꾸던 그 불로장생을 이제 우리가 누리게 됐는데 근데 모아둔 돈은 적은데 생각보다 오래 살게 되면서 이제 노후 빈곤에 빠지는 일들이 생겼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 자, 고민을 하다가 여기서 이제 제가 이번 주에 읽은 책 하나 소개해도 돼요? 야, 빌드업이 좀 길었다 오늘. 많이 길었지? 많이 길었다. 많이 길었어? 많이 길었어. 어쨌든 이번 주에 소개하고 싶은 책은 네. 쪼개기 법칙이라고 네. 허규형이라고 하는 정신과 의사가 쓴 책이에요. 요즘 정신과 의사분들 책 많이 쓰시네. 근데 이분 저도 많이 쓴데 저 진짜 네. 쪼개기 법칙은 정말 여러분들에게 강추하는 책이에요. 쪼개기 제가 법칙. 이제 이 책을 쪼개기 법칙 이 책을 어떻게 만나게 됐냐면 제가 좋아하는 의사분들 중에 법의학자 유성호 선생님 있죠. 왜 네. 나는 매일 그 시체를 보러 간다. 그 책을 쓰신 법의학자 유성호 님이 하시는 유튜브가 있는데 데멘톡이에요. 유성호의 데멘톡, 데드멘톡이에요. 그래서 이 본인의 이제 그 부검하던 그 과정에서 뭐 이런 거 이렇게 깨달은 거 뭐 이런 거 건강에 대한 좋은 정보들을 많이 알려주셔서 저는 이제 건강 관리 중시하는 사람으로서 그분 영상을 보는데 이 저자가 나와서 이제 쪼개기 법칙 저자가 나오신 거예요. 근데 저는 그분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이분 참 말씀을 재밌게 잘한다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이 허규영 저자가 요즘 왜 의사분들 중에 유튜브 하시는 의사분들 많잖아요. 네. 몇 년째 유튜브를 하신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대중을 상대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어떤 스토리텔링 능력이 되게 뛰어나신 분이고 책을 읽으면서 깨달은 거는 이분 우리가 하는 고민, 자 이를테면 고령화 시대 앞으로 남은 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또는 AI 시대에 취업이 어려워지고 삶에서 의미를 찾아가기가 어려워지는 시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꼭 적절한 꼭 필요한 얘기를 해주시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제목이 왜 쪼개기예요? 쪼개기 왜냐하면 법칙? 큰 과제를 쪼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정신과 의사시니까 진료실에서 만나는 분들이 막 번아웃 돼서 오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이런 번아웃 된 분들의 어떤 그 공통점이 이렇게 봤더니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데 그 의미가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위대한 성취를 통해서만 발견된다고 믿는 분들. 그러니까 거창한 목표.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하면 기왕에 하면은 상위 1%, 0.1% 안에 들어서 좋은 대학에 가야 되는데 그게 힘들어서 번아웃이 온다거나 또는 직장에서 일을 하면 항상 최고가를 성과를 내고 고과를 잘 받고 막 그래야 되고 주위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오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많이 쪼개야 된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직장 생활에 지나치게 몰입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 삶이 힘들어질 수 있는데 이럴 때 직장 일이 안 풀릴 때 직장에서 나를 쪼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왜 내가 이를테면 내가 이제 TD로 일할 때 시트콤 했다가 조기종영 당하잖아요. 그럼 나는 망했잖아요. 내가 망했으면 내 인생이 망한 것 같은데 잠깐만, 이렇게 망했을 때 일을 하는 자를 쪼개버리고 내 인생에서 쪼개서 걔는 잠깐 너는 그럼 조금 쉬고 있어. 노는 인간 김민식으로서 한번 최선을 다해보자. 그럼 나는 그럼 한 달간 미국 가가지고 골프나 치다 올까? 노는 그래서 이분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나 자신의 정체성을 쪼개라는 거예요. 여러 개로. 그래서 본캐와 여러 부캐로. 우리도 부캐 있잖아. 박동 부장님도 이 박동이라는 부캐가 있잖아. 부캐예요? 그러니까 이제 본캐인가? 자, 지금 나는 박동 부장님 왜 부캐예요라는 질문을 왜 했는지 나는 알아. 이게 박동 부장님, 내가 항상 생각하는 박동 부장님의 이 안타까운 점인데 뭐냐면 욕심이 너무 커. 그러니까 우리가 부캐라고 하면은 막 뭔가 거기에서 어떤 아니야. 내가 즐기는 나의 어떤, 나는 부캐가 여러 대 있는데 그중에는 자전거 타는 사람 김민식이 있고 스키 타는 사람 김민식이 있고 골프 치는 사람 김민식인데 그 골퍼 김민식이라는 부캐는 지금은 죽었어요. 난 더 이상 걔랑은 이제 만날 생각이 없어. 자, 여러 다중 정체성을 가지고 나의 삶의 정체성도 쪼개보라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분이 그래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냥 우리가 삶의 의미를 너무 크고 거창하게만 잡고 성취에 이렇게 목을 매다 보면 삶 속에 이미 존재하는 소중한 순간들과 내면의 작은 만족감들을 놓치기가 쉽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걸 좀 가라 그러고 이분 이제 요즘 이 정신과 의사를 찾는 젊은 분들 가운데서는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연애가 어렵다, 결혼 어렵다, 결혼 생활도 어렵다. 근데 이분 뭐라 그러냐면 왜 사랑만 있으면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 있죠. 자, 이제 그런 분들은 실은 왜 그렇게까지 믿냐면 어린 시절 부모에게 원하는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야. 그래서 사랑에 목말랐던 사람은 서로를 이해해주는 완벽한 사랑과 완벽한 사랑을 해야만 행복할 수 있다고 믿고 모든 조건을 만족시키는 이상적인 관계를 꿈꾸며 수많은 관계를 시도하지만 번번이 기대치와 어긋나는 현실에 이제 실망하는데, 자, 그러지 말고 그러다 보면 현재의 작은 행복을 하잘것없게 여기다가 지속적인 불행감에 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 작은 목표로 쪼개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쪼개기 법칙이라는 책을 읽다가 문득 깨달았어. 이게 내가 자기 개발하는 나의 원리가 아니었던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뭐냐면 저는 사실 제가 왜 20대 때 나의 꿈은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돼서 죽을 때까지 세계 일주를 하는 게 나의 목표였단 말이에요. 나는 영어를 못하는데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되는 게 꿈이에요. 자, 이 커다란 꿈을 어떻게 할 것인가 쪼갰어요. 어떻게 쪼개냐면 아주 잘디 잔 목표로 쪼개는데 그 목표가 하루 10문장 외우기였어요. 자, 이 목표를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를 목표를 잘못 쪼개면은 어떤 목표로 쪼개게 되냐면, 그래서 나는 토플 600점을 받겠다, 토익 800점을 받겠다, 또는 과에서 영어 1등을 하겠다, 또는 우리 회사에서 영어를 잘하는 회사에서 영어 시험 봤을 때 우리 부선에 상위 10% 안에 들겠다라는 목표를 쪼갤 수 있는데 이건 잘못된 쪼개기예요. 그건 뭐냐면 나 혼자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나보다 더 열심히 하는 사람이 딱 한 명만 있어도 나는 우리 과에서 영어 1등을 못해요. 자, 그렇게 쪼갤 게 아니라 그건 너무 크게 쪼갠 거고 그것도 더 잘게 쪼개는 거죠. 하루에 나는 영어 단어, 새로운 단어 5개만 외우겠어. 매일매일 이렇게. 근데 나는 삶에서 어려운 것들은 무조건 쪼개면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세계 일주라는 나의 목표를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난 그냥 그걸 쪼갠 거예요. 저는 그래서 92년도서부터 세계 일주를 시작을 했어요. 매년 한 번씩 해외여행 가면서
지금 2020년에 명퇴하고 나서 이거를 짝수달마다 가는 걸로 바꿨죠. 쪼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계 일주 그러면 왜 우리 어렸을 때 본 80일간의 세계 일주 이런 것처럼 한 바퀴로 쫙 이래서 동쪽으로 해서 쫙 뭘 이렇게 해가지고 가는 걸 세계 일주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것도 쪼개면 되는 거예요. 어쩌면 박동훈 부장님도 지금 세계 일주 중이야. 지난번에 독일 여행 갔다 왔어. 다음에 또 어딜 갈 거고 뉴질랜드 가봤어. 자, 쪼개기 법칙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저는 우리가 삶에서 느끼는 어떤 고민이나 불안이나 이런 거는 너무 큰 목표를 세웠기 때문이 아닌가. 거기에서는 부담감 때문이 아닌가. 이걸 쪼개보면 어떨까. 우리의 정체성도 쪼개고 목표도 쪼개고 그러면 삶이 편안해진다. 라고 저는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된 책 쪼개기 법칙이었습니다. 네. 박홍 부장님 지난 한 주간 읽은 책 조금 소개해줘. 궁금하다 나도 이제. 목 아프시죠? 물 한잔 할 거야 이제. 그래요. 아이고 우리 저기 김 작가님이 그 여행 다니시면서 이 생각 저 생각 문득 깨달은 게 많으셔가지고 오늘 많이 달리셨습니다. 그래서 목이 아프실 것 같아서. 근데 나는 그래도 우리 박동 부장님이 난 너무 고마운 게. 왜?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내 얘기를 길게 들어주잖아. 사실 내가 지금 막 한 30분 넘게 이렇게 혼자 수다를 떠는데, 와. 근데 나는 당신이란 친구는 정말 나한테 정말 최고의 친구야. 옛날에 이렇게 내가 회사에서 힘든 시절 보낼 때 당신과 같이 이렇게 산을 타면서 내가 읽은 책을 신나게 얘기하던 게 엊그제 같은데, 근데 이제는 내가 이렇게 와서 언젠가는 내가 한국에서 당신한테 전화를 하고 당신이 이제 퇴직하고 나서 은퇴하고 나서 해외 여행을 하면서 당신이 여행 다니는 곳을 얘기를 나한테 해줄 날이 올 거야. 왜냐? 내가 당신보다 늙었기 때문에 나이가 많기 때문에 당신이 나보다 젊으니까 나보다 오래 다닐 거 아니야. 언젠가 바톤 터치할 날을 기다리며 지금은 내가 그래도 달리는 걸 잘 들어줘서 고마워요 매주. 요즘 얘기해줘. 요즘 독서량이 조금 늘었는데. 근데 이제 여러 책을 돌려 읽다 보니까 하나를 쭉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일단 그 밀리의 서재에서 읽고 있는 사라지는 돈, 살아남는 돈, 불어나는 돈이라는 책이 있어요. 야, 나 이거 아직 못 읽었는데 누가 쓴 거예요? 이 책 쓰신 분은 그 김효진 신영증권의 김효진 박사라고. 그러니까 이게 요즘 왜 정신과 의사들이 다 나와서 책 쓰듯이 요즘은 그 애널리스트 분들이 또 나와서 다 이렇게 또 책을 쓰시는구나. 그럼요. 그치. 그리고 재테크의 시대야. 요즘 그래서 이게 가끔 생각해보면 요즘 증권사 들어가려면 방송 능력을 봐야 될 것 같아. 이게 애널리스트나 그러니까 요즘은 그냥 연구실에 갇혀서 리포트만 쓰시는 분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도 있겠죠. I형, 내성. 그런 분들은, 그런 분들이 남아있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워낙 많은 유튜브에서 이분들을 불러대기 때문에. 맞아. 이제는 뭐 직급도 막 내려가. 대리급도 나와. 근데 이 신영증권의 김효진 박사는 좀 특이한 분이에요. 특이하기보다 이제 경력이 특이하다 이거지. 투자하시는 분들은 꽤 익숙한 분이에요. 왜? 예전에 다른 증권사에서 애널리스트 할 때부터 특히 3프로 TV 같은데 많이 나오셨고 그때 그러니까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은 꽤 젊은 애널리스트. 인데 비교적. 근데 그때도 굉장히 그러니까 나이에 비해서 굉장히 시각이 진중하고 깊이가 있었던 분인데 이분이 그 3프로 TV 열심히 출연하다가 작별 인사를 하고 한 몇 년 사라졌었어요. 그러다가 몇 년 만에 다시 증권업계로 복귀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어디 있었나 봤더니 제조업으로 갔었던 거예요. 오, 재밌다. 네, 그래서 삼성전자에서 있다가 다시 이제 신영증권이 지난번에 그 책 소개해 주셨던 김소연 이사인가 박소연 이사인가 하는 분의 책 소개해 주셨잖아요. 독하게 돈 공부. 독하게 돈 공부 박소연 이사인가 그랬고 신영증권의
하여튼 뉴스에도 이렇게 많이 나오시고 하는 또 방송 출연 많이 하시는 분이 있는데 남자분. 근데 그분도 굉장히 믿음이 가고 깊이 있는 굉장히 엄청난 다독가로 알려진 분이에요. 또 신영증권의 브레인들이 많아요,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 리테일,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무슨 MTS나 이런 거는 뭐 미래에셋이나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뭐 키움증권 이런 거 많이 쓰는데 신영증권에서 실제로 거래를 주식을 사고 파는 사람들은 내가 알기로는 별로 없어요. 하지만 이 리서치 명가라고 예전부터 그랬거든요. 그래서 브레인들이 많이 몰려 있는 것 같고 얘기 옆으로 샜는데 이분이 올해 낸 책이에요. 올해 낸 책이고 그 세 개의 주제를 다루고 있죠. 예전에 그 영화 놈놈놈 있었죠. 뭐 나쁜 놈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거랑 약간 비슷한 느낌이에요. 예, 옛날에 그래서 네. 어떤 책이 있냐면 좋은 몸, 나쁜 몸, 이상한 몸이라는 몸에 대한 책도 있었어요. 아, 그래요? 하여튼 그래서 네, 그래서 거시경제 측면에서 큰 흐름을 갖다가 읽기 쉽게 풀어준 책이고 요즘 보면은 그 유튜브 같은데 그러니까 그 큰 거시경제 얘기를 하면서 되게 이론적인 배경이 약한 상태에서 여러 가지 주어들은 그 스토리들을 엮어서 좀 근거가 빈약한 얘기를 하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 책은 굉장히 여러 그 예라든지 그다음에 이론이라든지 역사적인 사실을 굉장히 잘 그 날실과 시주를 엮어서 그 세 개의 명확한 개념으로 어떤 그 경제가 가고 있고 그다음에 어떤 경제가 왜 그래서 오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투자해야 하는가를 갖다가 굉장히 직관적인 제목을 잘 지었더라고요. 사라지는 돈, 살아남는 돈, 불어나는 돈인데 저는 지금 살아남는 돈 중간까지 살아남는 돈에 이제 막 진입한 상황이라 디테일은 예, 오늘 처음 말씀드리기 어렵고 그 다음에 이 제목이 굉장히 노골적인 주식으로 부자 됩시다라는 예, 채슬리 이분도 이제 유튜브로 유명해지신 분이죠. 채슬리 투자자문의 박세익 대표가 쓴 책. 네, 그분은 영상으로 좀 뵌 것 같아요. 예, 그분의 최신작이에요. 예, 그분의 최신작인데 이분이 운동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축구. 그래서 운동에 비유한 비유들이 많이 나오는데 되게 기본기를 다룬 책의 반복이에요. 반복이지만 그 사실 이런 류의 책들이 그 소위 이제 주식의 초보 입문자들을 위해서 쓴 책들도 많이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새로 입문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저는 근데 왜 제가 이런 책을 사실 주식 그러니까 투자나 투자의 경력이라든지 아니면 그 책도 많이 나름 받고 그랬는데 다시 왜 이런 책을 읽냐? 이게 기본에 충실하기가 정말 어렵잖아요. 특히 투자에서 기본에만 충실해도 되는데 그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책들은 아무리 업력이 쌓여도 그렇죠. 다시 볼 때마다 내가 이거 잊고 있었네. 네, 그런 것들을 갖다가 환기하는데 가볍게 한 2시간이면 읽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때 좋은 책이라고 보이고요. 지금 박동원 부장님 하신 얘기가 실은 이게 다독의 아주 중요한 이유 중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뭐냐면 내 몸을 지키는 평생 루틴이라는 책을 쓰기 위해서 건강 관련 책을 한 150권 넘게 읽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도 나는 계속 읽고 있어요. 그러니까 난 사실 쪼개기 법칙도 그 일환으로 읽은 거예요. 정신건강에 대한 얘기잖아요. 난 사실 이미 어느 정도 정신건강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뭘 해야 될지를 아는 상황이지만 또 읽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아는 것을 현실에서 자꾸 놓치고 살기 쉬워요. 건강에 대한 책도 그래요. 난 지금도 이승훈 박사님의 뭐 새로 나온 건강책이라든지 막 이런 책들 계속 찾아서 읽거든. 그러니까 이 뇌건강, 뇌혈관 질환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막 이런 거 계속 찾아 읽는 이유가 뭐냐면 건강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은
별개로 그걸 매일매일 실천하면서 사는 거는 쉽지가 않거든. 그래서 나는 박동빈 말씀대로 우리가 아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또 책을 읽으면서 되새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특히 이 기본기에 관한 책은요. 그 쓰는 사람에 따라서 같은 얘기인데도 저런 각도로 이해하면 훨씬 내 몸에 이게 체화되겠구나 하는 느낌이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 이번 책의 특징이 뭐냐면 여기에 이제 박세익 대표가 썼지만 이거를 그 피처링하고 또 서브 저자가 있어요. 근데 혹시 운동하시는 분인가? 이분은 이제 박세익 대표와 같이 축구를 하는 분인데, 난 왠지 그럴 것 같았어. 같이 운동하는 분일 것 같았어. 같이 축구를 하는 분인데, 이제 그 박세익 대표한테 투자를 배우고 또 박세익 대표의 그 유튜브를 제작하는 그 분이에요. 근데 그분의 그런 그 궁금증과 질문, 눈높이 이런 거를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같은 기본기에 관한 내용도 저렇게 또 그분이 받아들이기에 그분한테 설명하기 위해서 좀 더 다른 예를, 좀 더 쉬운 예를, 좀 더 직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예를 이렇게 써주신다든가. 그래서 저희 박세익 대표는 보면은 어려운 얘기는 잘 안 하세요. 모두가 초고수 트레이너 되지 않아도, 그래도 작은 부자가 될 수 있는 투자는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항상 눈높이를 낮춰서 이런 책을 주기적으로 내주셔서 어떤 분들은 되게 좀 무시하는 분도 있어요. 에이 뭐 저 다 아는 얘기, 뭐 맨날 똑같은 얘기. 제목이 저게 뭐야? 그 노골적이게. 제목이 뭐라고? 주식으로 부자 됩시다. 주식으로 부자 됩시다. 좋네. 아니 선명하고 얼마나 좋아. 메시지가. 하지만 저는 제목 갖고 책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책이고, 이거하고 연결해서 제가 요즘에 유튜브를 어떤 분 우리 어디서 강의를 듣다가 그분한테 추천을 받아서 봤는데 너무 재밌게 본 게 있어요. 뭐야? 그 묘하다라는 채널 아세요? 몰라? 모르세요? 묘하다. 묘하다 몰라. 너무 많아 요즘은. 맞죠. 알아야 할 것들이. 소위 이제 뭐 기자 출신의 방송 뭐 유튜브를 요즘은 주로 유튜버로 활동하는 김묘성이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여자분인데 그 이분의 묘하다라는 채널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 묘묘의 공부방이라는 그 이제 재생 목록이 있고 거기서 주식을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김묘성 기자하고 그 아마 유튜브 스태프들인 것 같은데 3명을 앉혀놓고 이 주린이들을 가리키는 컨셉의 난리구나. 그런 게 있는데 이 강사로 나온 분이 이제 여기서는 존 마라는 타이틀로 나와요. 근데 이분이 저는 잘 몰랐는데 아니고. 유명한 개그맨 유튜버로 유명한 개그맨이라고 하더라고요. M장 들어보셨어요? 누구? M장이라고 하던데. 몰라. 본인의 M장 기획이라는 유튜브도 있고. 그러니까 예전에 뭐 SBS 공채 개그맨이었는데 SBS 주로 이제 개그맨들이 이제 개그 프로 사라지면서 다 유튜브로 흩어졌잖아요. 그렇지. 예, 거기서 또 굉장히 참신한 기획으로 자기 유튜브를 굉장히 많이 키운 분인데 이분이 여기 이제 자기 친한 그 김묘성이란 방송인의 유튜브에 이 주식을 주린이들한테 가르치는 선생님으로 출연한 그런 컨셉인데. 근데 저는 이제껏 이 주식의 기본 개념들이나 그 다음에 뭐 한 중급 정도의 이런 개념들도 이렇게 쉽게 설명하는 채널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책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것도 이걸 보면서 나 잘못 알고 있었구나.
아, 이건 이런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됐었던 거구나. 그래서 저는 이 전체 다 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특히 이번 폭등과 폭락장에 처음 들어왔다가 지금 가슴앓이 하고 있는 분들 그쵸. 많잖아요. 네. 네. 떠나지 말고 이번에 그렇게 당했다고 이 투자를 떠나지 말고 이거 한번 쭉 한번 보면서 기본기 한번 다시는 기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이번에 예, 근데 여기서 되게 그리고 특징이 사실 약간 이게 쌈마이 스타일의 방송이에요. 예, 비속어도 많이 나오고 하지만 메시지는 가볍지 않아요. 내용 가볍지 않고 제일 하여튼 저는 이렇게 재밌게 전달하는 걸 보다 보니까 어렵게 얘기하시는 전문가들 걸 못 듣겠더라고요. 부작용이 생겼어. 이전에는 내가 귀를 팍 열고 공부하는 자세로 들었던 걸 이제 잘 못 듣겠다는 부작용이 좀 생기긴 했으나, 근데 여기 이분이 이렇게 소개를 해요. 또 이 컨셉도 되게 재밌게 잘 잡은 게 재미교포 존 마로 출연을 합니다. 분장도 그렇게 하고 자기 월스트리트에서 온 저희 존 마라고 소개를 하면서 재미교포 말투와 어떻게 이렇게 분장도 그 재미교포 특유의 그런 패션 있잖아요.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한 10년, 20년 전쯤에 보면 그 특유의 그 선글라스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양복을 입어도 좀 다른. 그렇지. 예, 그렇게 소개를 하면서 약간 근데 어딘가 허술해. 미국에서 왔다고 주장하는데 허술해. 그래서 이제 이 주린이들이 물어보거든요. 월스트리트 어디서? 다운타운 월스트리트 그래요. 하월 곡동이라고. 어쨌든 재밌습니다. 근데 내가 보세요. 코미디 PD로 일하면서 그 개그맨들하고 오래 일을 했잖아요. 네. 개그맨들이 잘하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의 특징을 파악해서, 왜냐하면 뭔가 그렇지. 캐릭터를 내가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코미디 프로에서 어떤 무슨 달인으로 나온다든지 뭔가 하기 위해서는 그걸 하는 사람들, 그걸 요즘 제일 잘하는 사람 중 하나가 수지예요. 이수지. 그분이 왜 이렇게 막 유치원 선생 그 극한 직업 편이라든지 뭐 이런 거 보면 그 직업의 특징을 딱 파악을 해가지고 그걸 정말 웃음으로 천재적이더라고요, 그분은. 진짜 최고죠. 근데 그게 워낙 코미디언들이 잘하는 것 중 하나고, 사실 그래서 나는 뭔가를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중 하나는 나는 관찰력이라고 생각해요. 보면서 사람들의 이 공통점이 뭘까? 되게 중요한 거죠. 근데 하여튼 다 재미난. 그리고 난 아까 우리 말씀해 주세요. 박동 부장님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번 그 폭등장과 폭락장에 들어왔다가 역시 주식은 할 게 아니야 라고 떠나시는 분들을 붙잡는 말을 지금 하셨잖아요. 네네. 나는 마찬가지로 이걸 들어오지 않고 옆에서 봤던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그랬어. 나는 평생 직장 생활하면서 단 한 번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았던 사람이니까. 나는 내가 이렇게 일을 할 때 그 2000년대 초반에 닷컴 막 그 버블이라든지 아니면 또 2000년대 후반에 막 그 엔터주 예능 PD들 사이에서 이거 완전 막 난리였거든요. 근데 나는 그걸 옆에서 보면서 들어가서 돈 버는 선배들보다 오히려 잃고 막 난리난 부인한테 마통 한 몇천만 원 쓰다가 주식 이런 그거 이제 땜빵 한다고 했다가 부인한테 걸려가지고 막 뒤지게 혼나고 하는 선배들을 내가 보면서 난 평생 절대 나는 주식하지 말아야겠어 라고 결심한 그게 있는데, 사실 내가 요즘 깨달은 건 뭐냐면 옆에서 보면서 저러니까 주식하면 패가망신해 이런 믿음도 나는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나는 결국은 앞으로는 부동산에 올인하는 것보다는 어떻게든 저걸 포트폴리오를 짜야 되는데, 그 포트폴리오 중 하나는 부동산과 함께 주식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그런 그거에서는 이번 기회에 오히려 옆에서 보는 분들이 공부를 좀 하면서 다음에 이런 뭔가가 올 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미리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놀랐던 게 이 존마 부캐입니다. 이분의 부캐인데 존마가 회차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이런 책들, 그러니까 자기가 이 주식 공부하면서 봤던 책들을 들고 나와요.
그래서 그래서 읽은 책이 있는데 그 책은 아직까지 소개를 안 했구나. 들고 나와서 뭐야? 그러니까 소위 이제 이 분야의 고전이라고 하는 책들이 있잖아요. 뭐 그렇지. 월가를 뭐 떠나는 뭐 영웅들이나 이런 그렇지. 책들. 피터 린치 책부터 해서 많지. 그 책들을 소개를 하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같은 책을 읽었어도 정말 깊이를 다르게 읽었구나. 되게 반성했어요. 이야, 그래요? 네, 같은 책을 봤어도 요즘 코미디언들은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구나. 그러니까 그런 얘기 있잖아요. 성공한 사람 중에 독서가 아닌 사람이 없었다라는 뭐 누가 그런 얘기도 있지만 사실은 투자모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많죠. 엄청난 독서가들이 많은데 엄청난 독서가들이지. 이분이 저 책들을 적어도 3번 이상 씹어먹고 요약을 했구나. 그런 훈련하지 않았으면 저 책을 저렇게 짧으면서도 임팩트 있게 소개할 수가 없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열심히 사는 분들 많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더 가볍지만 오늘 우리 그 청라우스 도서관 신간 코너에서 제가 찾은 책인데 사람들의 니즈를 이렇게 잘 파악해서 콕콕 집어준 책이 하나 나왔어요. 뭐야? 실용서로 이거는 일본 갈 때 일본 여행 자주 하게 되잖아요. 출장이든 여행이든. 그렇지. 이거는 진짜 한 권 갖고 들여다봐야겠다. 출장 갈 때마다 뭐 여행 갈 때마다 제목이? 그런 책이 하나 나왔어요. 일본 여행의 진심인 편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오. 앞에 부제가 있구나. 히라가나는 모르지만 이라는 게 작은 부제로 써 있고 일본 여행의 진심인 편이라고 그리고 돼 있고 지은이는 도쿄 이초메라는 분이고요. 그 일본 여행 하다 보면 이제 일본어가 능숙하신 분들 제외하고요. 저처럼 히라가나 모르고, 그러니까 글을 읽을 줄 일본 글을 읽을 줄 모르고, 그치. 그리고 뭐 1-2년에 한 번씩은 갈 상황이 생기는데 갈 때마다 새롭고 뭔가 낯설고 불편한데 그거를 콕 집어서 어떻게 풀어줄지는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쓴 책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뭐가 있을까? 맨 처음 얘기가 스미마생에 관한 얘기예요. 스미마생. 우리 김 작가님 스미마생 무슨 뜻이죠? 언제 쓰죠? 죄송합니다. 좀 미안합니다. 자, 우리 다 그렇게만 알고 실례합니다. 스미마생 이퀄 익스큐즈미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실제로 스미마생은 고마울 때도 쓴다. 진짜? 오. 그러니까 이게 이분이 일본에서 4년 동안 학생으로 살았어요. 네, 그리고 관찰력이 되게 뛰어나신 분 같아요. 보면서 이게 책에서 알려주진 않지만 실생활에서 정말 이상했거나 실제로는 이렇게 써야 되는구나 라고 깨달은 것들을 집요하게 물어봐서 알아내서 정리한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아리가또 고자이마스가 고맙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그거보다 가벼운 고마움을 표시할 때 스미마생을 많이 쓰더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교자집에서 알바를 했대요. 근데 이제 한국에 있던 남자친구가 놀러 와서 이제 그 동료들한테 소개를 시켜주려고 잘 부탁한다고 하려고 동료들한테 주스를 하나씩 사준 거예요. 우리 남자친구인데 잘 부탁해 하면서 이렇게 주스를 사줬는데 주스를 받은 친구가 스미마생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상한 스미마생은 왜 미안하다 그러지? 그래서 그 이유를 캐물어 봤더니 스미마생은 고마울 때도 쓴다. 날 위해 시간과 돈을 내고 애써준 게 미안하면서도 고맙다는 뜻. 어떤 미묘한 차이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스미마생 하나를 되게 잘 쓰고 자주 쓰는 게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이제 되게 유용하다라는 얘기로 시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예,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누가 일본 사람이 잡아줬어. 그때도 아리가또가 아니라 스미마생. 그리고 뭐 누구랑 부딪혔을 때 스미마생은 뭐 당연한 거고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용법이고. 근데 지나가는 사람한테 무슨 말을 걸어야겠다. 이때도 그치 우리도 뭐 그런 경우 있죠. 그때도 스미마생을 저기요. 네네. 실례입니다만. 네, 뭐 그런 식으로 돼 있고. 그리고 또 뭐 이런 거 있어요. 주제가 이런 거예요. 웨이팅할 때 웨이팅할 때 상황 때 일본어는 어떻게 써야 되고 뭐 줄은 어떻게 서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여행할 때. 예를 들면 웨이팅하는 집들이 많잖아요. 줄 서서 먹는 집이 많잖아요. 예, 그때 앞에 이렇게 우리처럼 뭐 디지털로 하는 게 아니라 주로 쓰는 게 많으니까 쓸 때는 그런 이제 그 대기 줄표를 쓸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그때 근데 그 중에서 우리나라 성씨 중에서 기 씨는 조심해야 된다. 이름이 기로 시작하는 분은 KI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 자기 이름이 기명석이면 석이라고 쓰던가. 왜냐면, 그 종업원이 나중에 이제 그 사람 성씨에다가 붙여가지고 누구 사마 이렇게 이제 부르잖아요. 그때 기 씨는 키사마 이렇게 부르게 되잖아요. 키사마. 이게 일본말로 내 이놈이란 뜻이라는 거예요. 이런 디테일들. 그리고 이제 줄을 섰을 때 줄이 너무 길거나 주변에 이제 복잡한 거리에 줄을 서면 어디가 끝인지 모르잖아요. 그럴 때 끝을 어떻게 찾는 건지. 어떻게 실전 팁들을 그러니까, 필요한. 우리가 눈치로만 할 수 없었던 일들. 그것도 눈치 빠른 사람 하겠지만 저같이 둔한 사람은 여기서 실수하고 괜히 오해하고 하잖아요. 예. 그런 거에 대해 굉장히 디테일하게 짚어주는 내용으로 돼 있어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정말 실용서의 끝판왕이다. 그래서 라면집을 갔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 라면집을 갔을 때 우리가 궁금해할 만한 내용들. 그리고 실제로 뭐 메뉴판에서 부딪히는 상황. 그리고 만약 내가 일본말을 못하는데 일본말을 못할 때 여기서 제일 맛있는 메뉴를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기발한 팁과 함께 써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이런 기획이 있을 수도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던 책입니다. 네. 책 많이 읽고 계시네요, 요즘. 좀 사실 두꺼운 책도 시작을 한 게 있어요. 넥서스. 유발 하라리의 난 넥서스. 솔직히 좀 재미없었던데. 난 좀 초반에 읽다가 한 2번 정도 읽다가 지금 초반에 읽다가 재미없어서 그만뒀는데 혹시 읽어보고 후반 가서 재밌어지면 다시 얘기해줘요. 난 다시 도전할 생각은 있는데 나는 좀 생각보다는 진도가 잘 안 나가더라고요. 네, 저도 58페이지까지 읽고 프롤로그까지 읽고 앞페이지 조금 읽다가 중간에는 제목들만 쭉 훑고 에필로그를 보면서 전체 얼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다음엔 쭉 다시 중간을 읽어보려고 할 생각인데 저는 이 책 굉장히 중요한 책이라고 여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요? 지금 AI 시대 앞두고 중요한 책이라는 얘기를 생각이 들었고 사실은 국제적인 송기령 셈이죠. 그러니까 약간 이 인류 문명의 어떤 변화에 대해서 나름 이렇게 항상 길을 짚어주는 저자인데 알겠습니다. 한번 또 체크해 볼게요. 그래서 이런 어려운 책은 전에 말씀해 주신 방법으로 제가 훑은 거고요. 이거는 앞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읽다가는 맥을 놓치기 쉽겠더라고요. 그래서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그 방법하고 그다음에 유튜브에 찾아보면 이 요약한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나서 이거를 제대로 보면 읽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책은 왜 이렇게 된지 아세요? 왜? 아니 우리 고등학교 아이 영어 교재로 저게 채택이 돼 있더라고요. 영어 교재가 넥서스 원서 말하는 거죠? 예, 그래서 넥서스 원서를 주문을 했는데 주문하고 나니까 책이 저는 14,000원이어서 작은 책인 줄 알았어요. 엄청 두꺼운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14,000원밖에 안 해요? 네. 영어 원서 페이퍼백이구나. 페이퍼백.
우리나라 책보다 그치. 싸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렇지. 걔네는 페이퍼백이 싸요. 맞아. 예, 근데 하드커버는 비싸고. 대체 고등학생이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읽어? 좀 걱정이 돼서 내가 오늘 어. 도서관에 가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빌려서 한번 보려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좋은 아빠야. 아들이랑 같이 이렇게 페이스메이커 아니야. 아빠도 지금 같이 읽고 있는데 말이야. 이러면서 이제 밥 먹으면서 얘기하려고. 근데 그 막상 얘기하잖아요. 음. 별로 좋아하는 거 같잖아. 알았어. 요즘에 우리 댓글 많이 뭐 유튜브 그다음에 팟빵 뭐 스포티파이 댓글 많이 남겨주시는데 소개 다 못 소개해 해드려서 주세요. 죄송하고 네. 뭐 늘 감사한 마음 갖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때문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벌써 이제 1시간 15분이 지났으니까 네. 오늘은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우리 그러면 또 다음 주에 한국에서 뵙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돌아갑니다. 웰컴 투 코리아. 그래요. 찬바람 나니까 오시네. 피서를 하려고 더위를 피하러 왔는데 여기서 추위만 실컷 겪다 갑니다. 부럽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에 또 만나요. 네.